그날 아침 이은주는 서랍을 3번 열었습니다. 첫 번째엔 볼펜을 찾았고, 두 번째엔 안경을 찾았고, 세 번째엔 스스로도 모르게 통장을 찾았습니다. 하늘색 표지에 작은 꽃무늬가 찍힌 34년 된 통장이었지요. 하지만 서랍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없었습니다. 3달 전에 없어졌으니까요. 은주는 서랍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행주로 싱크대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층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자리에 겨울 하늘이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은주 66살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김창호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2해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둘 아들 하나, 딸 하나이고 모두 분가에 살고 있었지요. 손자, 손녀도 생겼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하고 안온한 노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젊은 시절부터 손이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직장을 잡아 격리 일을 했고 결혼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가계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저축을 나누고 남은 것은 비상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 비상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댔고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냈습니다. 50대에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던 날 은주는 혼자 소소하게 뿌듯했었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내 이름으로 쌓인 것이었으니까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막연히 그려보기도 했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혹은 성당 성지순례. 그 돈이 사라진 것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호가 식탁 앞에 앉아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좌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당신같이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한다고. 내가 관리하면 안전하잖아. 빨리 서명해. 은주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눈이 이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수능을. 은주는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과 연금 수령 계좌가 모두 창호 명의로 옮겨졌습니다. 은주 명의의 통장은 해지되었습니다. 그 후로 생활비는 격주에 한 번 10만 원씩 주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두통약을 사고 가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모든 것을 10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껴보려 했습니다. 메모장에 쓰고 계산하고 조금씩 남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났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창호는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품목별로, 날짜별로, 금액별로. 허투루 쓰는 거 없는지 확인해야지. 은주는 2번을 더 가져갔습니다. 3번째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일보다 설명하는 일보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일이 더 힘들었으니까요. 커피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눠내는 아메리카노 한 잔 5,000원이 무서워졌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도 끊었습니다. 교통비가 아까웠습니다. 성당 봉사도 슬그머니 횟수를 줄였습니다. 누가 밥이라도 사줄까봐 다음에 제가 살게요 하고 말해야 할까봐 그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낡은 이불을 빨고 냉장고를 닦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만들어가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어떤 날 저녁 은주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이렇게 사는 건가? 우리 어머니도 동네 할머니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를 접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러나 완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할수록 어딘가 어긋난 무언가가 조용히 걸렸습니다. 마치 서랍 속에서 없어진 통장처럼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먼저 거기로 향하는 것처럼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의 새순이 돋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삶에도 아직 그녀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무언가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월 말의 약국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먼저 얼굴에 닿았습니다. 은주는 처방전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혈압약 한 달치였습니다. 2달 전부터 용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약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카운터 앞에 서서 진열된 영양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것, 눈에 좋다는 것, 혈관에 좋다는 것. 예전엔 가끔 하나씩 사다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18,500원입니다. 은주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석 장, 동전 몇 개. 이번 주 받은 생활비에서 남은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고 두부와 달걀을 사야 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돈을 세었습니다. 다시 세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다가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약사 서연은 처방약을 봉투에 담으며 카운터 너머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가방도 낡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2년째 이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손님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할머니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드릴까요? 서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1,000원짜리를 한 장 더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스름 돈 1,500원입니다. 아, 네. 은주는 동전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서연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몇 해 전 외할머니도 용돈을 받아 생활하셨습니다. 용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적은 돈이었지만 외할머니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인 줄 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 실례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은주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관 노인권익 보호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꼭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지고만 계셔도 되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한번 가보셨는데 말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으셨다고 하셔서요. 은주는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약 봉투를 들고 약국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명함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손을 넣어 명함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짚어보기만 했습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평범한 두께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창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약 봉투를 부엌 선반에 올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 오래된 요리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해에 산 것들이었습니다. 몇 년째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이에 명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반듯하게 깊숙이. 저녁 밥상에서 창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인들 사기당하는 거 진짜 많더라. 어제도 몇 억씩 날렸다는 거 나오던데. 참 답답하다니까.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지.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게요. 창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는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속이 무엇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아무것도 느끼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행주를 빨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명함은 요리책 사이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루에 한 번쯤 꺼내 보았습니다. 노인권익 보호 상담실, 전화번호,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꺼내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꾸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했다는 뜻인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자녀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42해를 살아온 가정을 명함 한 장이 흔들어도 되는 건가? 그러나 반대편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장이 없어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던 일, 영수증을 내밀던 손이 떨리던 일, 커피 한 잔이 무서워서 친구 전화를 받지 않던 일, 이것이 정말 그냥 평범한 노후의 모습인가? 은주는 그 물음에 아직 답하지 못했습니다. 3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창호가 경로당에 간 날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요리책을 꺼내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창호는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장기 모임은 10시 시작이었지만 늘 일찍 가는 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9시 4분이었습니다. 노인권익 보호 상담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구청까지는 버스로 20분이었습니다. 창호의 장기 모임은 보통 점심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꺼냈습니다. 감색 코트였습니다. 명절에 딸이 사준 것이었는데 아직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옷장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걸쳤습니다. 요리책 사이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갑이 아닌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 은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은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래시장 앞을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얼굴을 만나면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나올 테고 그 말을 받아넘기는 일이 피곤했습니다. 구청 건물 앞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3층이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안내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쪽이었습니다.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마지막 문 옆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권익 보호 상담실. 은주는 그 앞에서 잠시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책상 2개, 의자 몇 개, 창가에 작은 화분.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겠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은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연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본인 명의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지 준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건가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3달 됐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면요. 은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물 사이로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식탁에 앉은 창호, 내밀어진 서류, 보이스피싱이 위험하다는 말, 서명하던 손. 그 다음은 조금 빨라졌습니다. 2주에 10만 원, 영수증. 3번째엔 가져가지 않은 것, 약국에서 돈을 세던 일.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라고 물었고 은주는 잘 지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딸이 걱정할 것이고 딸이 창호와 싸울 것이고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 정숙이가 생각났습니다. 같은 성당에서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연락을 줄였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거짓말이 쌓이는 것이 피곤했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욕을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냥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대신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요. 혜진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들 보기엔 우리가 평범한 노부부인 거잖아요.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고요. 말을 마치고 나서 은주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말씀하신 것들 경제적 학대입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극도로 제한하고 본인 명의의 자산을 동의 없이 통제하고 지출에 대해 보고를 강요하는 것. 폭언이나 폭행이 없어도 이건 분명한 통제이고 학대예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예민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었습니다. 예민하신 게 아니에요. 은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래 그 물음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이 정도면 그냥 사는 거 아닌가? 3달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그 물음이 가슴 안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났습니다. 막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계속 났습니다. 혜진은 티슈박스를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울도록 두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주전자를 켰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은주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에 스쳤습니다. 창피하네요. 창피하실 것 없어요. 오늘 오신 것 정말 잘 오셨어요. 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앞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가시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연금 계좌를 되돌리는 절차, 법률 구조 신청 방법,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거처. 혜진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로 서두르지 않고. 은주는 들었습니다. 보리차를 마시면서 한 가지씩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전 햇살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청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것은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혜진이 새 명함을 한 장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도 되고요. 혼자 생각하다 막히시면 그냥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돼요. 은주는 명함을 받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복도 끝 창문으로 바깥을 보았습니다. 3월의 햇빛이 건물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끝에 아주 작은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버스 정거장까지 걷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아주 조금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은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끝에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한 말들이 천천히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금 계좌를 되돌리려면 본인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명세서, 은행거래 내역, 가능하면 아파트 등기부도요. 서류함에 보관하고 계실 텐데 원본을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복사본이면 충분합니다. 서류함이었습니다. 안방 장롱 옆에 있는 낡은 서류함이었습니다. 창호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래왔습니다. 은주가 열어본 것은 아이들 학교 서류가 필요할 때 창호에게 부탁해서 꺼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찾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조금씩 살폈습니다. 현관 서랍, 책상 위 연필꽂이, 텔레비전 옆 작은 바구니.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은주는 겨울 점퍼를 떠올렸습니다. 창호가 석 달째 입지 않은 채 옷장 안쪽에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열쇠가 잡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점퍼를 제자리에 걸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수도꼭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쇠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함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다음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창호는 금요일마다 장기 모임에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그랬습니다.
은주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창우가 말을 걸면 대답했습니다. 밥이 맛없다고 하면 다음엔 간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창우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10까지 천천히 세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함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파일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손이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사는 구청 1층 무인 복사기에서 했습니다. 한 장씩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날 때마다 문 쪽을 보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창우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복사하고 원본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함에 원본을 제자리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열쇠를 점퍼 주머니에 돌려놓았습니다. 창우가 집에 오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복사본을 들고 구청 상담실을 찾은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혜진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법률 지원을 담당하시는 최지우 변호사님이세요. 할머니 상황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서류 가져오신 거죠? 은주는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한 장씩 살폈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연금은 본인 명의로 되돌릴 수 있어요. 서류 있으면 절차 어렵지 않아요.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고요. 최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임시 부양료제도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법률 구조 신청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메모지를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예전만큼 반듯하지 않았지만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안전한 곳이요. 집을 나오시게 되면 처음 며칠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 수 있어요? 해브마우스는 구청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에 작은 나무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브마우스? 대표 유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7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흰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이라고 해요. 편하게 불러요. 안으로 들어서자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 둥근 밥상이 있었고 창가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작은 방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싱글 침대, 작은 책상, 창문.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켠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잎은 없었지만 가지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창문 앞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달랐습니다.
후자가 더 현실 같았고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는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창호가 그날 아침 일찍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8시에 나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혜진이 오전 10시에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주는 옷장 위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가족끼리 제주도에 갔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속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약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넷이서 한강공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창호도 젊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변변한 유품이 없으니 이것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은주는 그 반지를 손수건에 싸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일기처럼 쓰던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걸음마를 뗀 날, 둘째가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던 날, 낡아서 표지가 너덜거렸습니다.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42회의 시간치고는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은주는 그 가방을 침대 아래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에 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창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은주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했습니다. 불세기도 간도 끓이는 시간도. 창호는 식탁에 앉아 국을 2그릇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은주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어제보다 차분했습니다. 창호가 등산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식탁에 앉은 채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10분이었습니다. 혜진이 오기로 한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은주는 그릇을 씻었습니다. 가스를 잠갔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창호가 늘 앉는 자리에 리모컨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설악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넷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쪽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쓸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 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지금 이 공간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문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14호. 42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흰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은주는 창밖으로 살던 동을 보았습니다. 14동이었습니다. 5층. 2번째 창문이 자신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주가 친 것이었습니다. 한 박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저기에는 내 자리가 없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슬픔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은주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해보마우스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말순이 방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그 방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새 수건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을까 하다가 창문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순이 밥을 차렸습니다. 다른 입주자 2명도 있었습니다. 70대와 60대였습니다. 서로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나눠 했습니다. 밤에 말순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누구 허락 받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어요. 여기서만큼은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억지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동안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3번을 더 만났습니다.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임시 부양료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날 혜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절차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주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딸 지민이 찾아온 것은 5월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해보마우스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은주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냥 섰다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은주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걱정하는 게 맞잖아. 엄마가 걱정시켜도 되잖아. 그 말에 은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고 싶어서 웃은 것이 아니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들어가자. 차 줄게. 둘이서 방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은주가 답했습니다. 지민이 또 울었습니다. 은주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예전에 지민이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미안해, 엄마. 내가 미안할 게 없어. 몰랐으니까 미안해.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오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해보마우스 감나무에 감이 달렸습니다. 주황빛이 짙어지는 것을 은주는 매일 아침 창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나무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담실 안내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혹시 어떠시냐고. 은주는 하루 생각하고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상담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내 팻말을 들고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안에 좋은 선생님 계세요. 저도 여기서 도움 받았어요. 여성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차를 건넸습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떨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오신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여성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복도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은주 67살이었습니다. 42에 살았던 집을 나온 지 8달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날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도에 앉아 있는 것이 자신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엄은 누군가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다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은 사람이 또 다른 손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몸으로 알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바닥까지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